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철강공업은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철강공업 전사로서 해방 이후 1950년대 철강공업의 실태를 소개할 것입니다. 즉, 정부 수립 직후의 철강공업, 전쟁 이후 철강공업 복구 및 확충 계획과 생산 실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업은 식민지 시기부터 발전해온 산업입니다. 식민지기에는 철광석과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 지역에 주요 대규모 철강 공장이 분포해 있어서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면서 한국의 철강 공업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 표는 정부 수립 이후 국내 제조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49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상공부에서 조사한 공장 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 수립 직후 철강 공업을 영위하는 공장 수는 60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 소유로 해방 이후 정부 소유로 이전되었던 귀속 기업체는 27개였고 나머지 33개는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이 운영했거나 해방 이후에 새롭게 설립된 민간 소유 공장들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철강 공장의 대부분은 소규모 공장이었습니다. 2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30개였고 21인에서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공장은 15개로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공장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철강공업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통상 철강공업의 생산 과정은 제선, 제강, 압연 부문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 부문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철강공업은 선철과 강철 생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철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금속 제품, 즉 못, 철사,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하는 압연 부문에 종사하는 공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철강공업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쳤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철강공업도 전쟁으로 많은 공장들이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철강공장의 4분의 3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입지해 있었던 관계로 한국 전쟁의 피해는 매우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전쟁의 파괴는 철강공업에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951년 초에 전선이 고착되면서 경제 재건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철강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화제철공사와 대한중공업공사는 한국 경제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삼화제철공사는 식민지 말기인 1942년에 설립된 고래가와 제철 주식회사의 삼척 공장이 해방 이후 정부 소유로 이전되면서 회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형 용광로를 이용하여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장이었습니다. 대한중공업공사는 1938년에 설립된 조선 이연 금속 주식회사 인천 공장이 해방 이후 정부 소유로 이전되면서 회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당시 가장 큰 제강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정부는 한국 전쟁 중에 정부 소유였던 대부분의 철강 공장을 민간에 불화했지만 앞서 소개한 삼화제철공사와 대한중공업공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51년 5월에 국무원 고시 제13호를 공표하여 이들 두 기업을 국영기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경제 부흥 혹은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철강공업의 건설,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원과 기술이 부족한 이 시기에는 선철을 생산하거나 강철을 생산하는 새로운 철강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한국 전쟁으로 파괴되어 운영 중단 상태인 삼화제철공사와 대한중공업공사를 복구 확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화제철공사는 국내 유일의 제선시설을 갖춘 공장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일산 20톤 규모의 소형 용광로 8개를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선철 재고량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1952년 7월에 삼화제철의 소형 용광로 8기 중 2기를 우선 복구하여 운전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강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4월에 특별 지시를 내려 대한중공업공사에 제강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도입 설치할 제강 시설은 1회 출강 용량이 50톤으로 연간 생산 능력이 36,000톤에 이르는 평로 설비였습니다. 긴급히 건설해야 했던 제강 공장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원조 자금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정부 보유 외환을 사용하여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고 1954년 9월에 서독의 데마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선철, 강궤, 기타 아변 제품의 생산량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철은 1954년, 1958년 이후에 생산되었고 그 사이에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화제철공사 소형 용광로 2기를 복구해서 1954년 6월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갔지만 연료와 자금난으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휴업한 결과였습니다. 1958년부터 삼화제철 공사에 의해 선철은 다시 생산되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그 생산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선철은 1965년 8월 동국제강이 연산 3만 톤 규모의 소형 용광로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삼화제철 공사에서 유일하게 생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선철은 고철을 이용하여 중소규모 공장에서 소량으로 생산한 재생선철을 통해 그나마 일부 충당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궤는 1957년 이후 생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중공업공사가 1956년 11월에 평로 공장을 완성하여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기타 아변 제품은 대한중공업공사에서 강궤가 공급되기 이전에는 고철을 활용하여 주로 생산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대한중공업에서 강궤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전보다 생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철강 공장 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1949년에 60개였던 철강 공장은 한국 전쟁 중인 1952년에는 52개로 줄었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2월에는 다시 46개로 줄었다가 1960년에 57개로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1950년대에는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철강 공장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었습니다. 1956년 사례를 보면 총 철강 공장 수가 58개였는데 이 중에서 79%에 해당하는 46개의 공장이 종업원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이들 철강 공장의 생산 부문별 분포를 보면 제선 부문에는 삼화제철과 설철을 원료로 하여 재생선철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 10여 개가 활동하고 있었고, 제강 부문에는 대한중공업공사를 포함하여 10여 개의 공장이 존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변 부문에는 40여 개의 소규모 공장이 전국 각지에서 생산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철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철강 공업을 육성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